너 같은 게 감히 내 며느리 꿈깨 10억 받고 당장 꺼져. 회장님, 2조 원으로 뭘 샀어요? 빌딩? 차? 근데 왜 아들한테 아버지 소리 못 들으세요? 저는 오늘 2조 원짜리 재벌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으로는 제 마음을 살 수 없어요. 그 순간 72세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었던 사람. 처음으로 거절당한 순간이었습니다. 10억짜리 수표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진 수표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황정수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가난합니다. 빌딩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은 팔지 않습니다. 10억이든 100억이든. 그 순간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무언가를.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외로움이었습니다. 50년간 돈만 쫓아온 사람의 텅 빈 눈동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회장님의 가슴속에 묻어둔 50년 전 비밀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 JS타워.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솟아오른 이 건물은 강남역 일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였습니다. 건물 꼭대기 25층에는 JS건설 회장실이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문 너머로 강남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한강까지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가장 높은 건물, 가장 넓은 전망. 황정수 회장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그는 꼿꼿했습니다. 허리 한 번 굽히지 않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맞춤 제작한 네이비 정장, 손목에는 3억짜리 시계가 빛났습니다. 자산 2조 원, 강남에만 빌딩 12채, 대한민국 부동산 재벌 10위 안에 드는 사람.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20년 전 이혼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10년을 버티다가 결국 갈라섰습니다. 자녀라고는 아들 민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아들마저도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황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2년을 살았는데 옆에 남은 건 돈뿐이었습니다. 빌딩은 12채나 되는데 함께 밥 먹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아들 황민재가 들어왔습니다. 42세의 민재는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황정수는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뭐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순간 황정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42살 먹은 아들이 드디어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늦었지만 나쁘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 누구냐?
어느 집안이야? 황정수의 질문에 민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박씨면 어느 박씨야? 밀양 박씨?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야? 아버지 안 계십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황정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민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건물 1층에서 백반집 하는 사람입니다. 순간 회장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황정수의 얼굴이 천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턱 근육이 경직되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탁, 탁탁탁. 그 소리가 회장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습니다. 1층 백반집이라고? 내 건물에서 밥이나 파는 여자가 며느리? 아버지 소영이는 닥쳐. 황정수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민재도 움찔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일했는지 알아? 이 건물, 저 건물, 다 누구 주려고 모은 건 줄 알아? 황정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하나 잘 살라고 이 악물고 일한 거야. 근데 내가 뭐? 세입자랑 결혼하겠다고?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집안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해? 황정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가져올 수 있는데? 빌딩? 땅? 인맥?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도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황정수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재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행복하세요? 빌딩 12채 있으시잖아요. 2조 원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혼자 밥 드세요? 왜 명절에도 혼자세요? 황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돈은 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매일 밥 먹고 싶습니다. 소영이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안 그러셨잖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황정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가. 황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홀로 남은 황정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25층 밑에 1층이 있었습니다. 소영이네 백반이라는 작은 식당. 점심시간마다 줄이 늘어서는 그 가게. 황정수는 50년간 그 가게 앞을 지나다녔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픈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50년 전 그 자리에 순덕이네 백반이 있었습니다. 황정수의 첫사랑이 일하던 가게. 가문의 반대로 버려야 했던 여자. 황정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비밀 칸. 거기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는 얼굴.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아. 황정수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생각이 나.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황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겠어. 얼마면 포기할지 직접 확인하지. 황정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황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침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이탈리아산 가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누울 사람도 아침에 인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72년을 살았는데 이 넓은 집에 혼자였습니다. 황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맨 위 칸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꺼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22살의 황정수. 지금과 달리 마르고 초라한 청년이었습니다. 양복도 없이 낡은 점퍼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순덕.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는 얼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고 보조개가 깊게 패인 웃음. 황정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50년 전 1975년. 그때 황정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건 작은 건설 회사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매일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작은 식당. 순덕이네 백반. 지금 제2의 스타워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식당이 있었고 2층에는 순덕이 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맑은 목소리. 황정수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1살의 순덕.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그 미소에 황정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황정수는 매일 그 식당에 갔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때로는 아침까지. 밥을 먹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순덕을 보러 간 거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머, 또 오셨어요? 어제도 오셨잖아요. 맛있으니까요. 사장님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덕이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에이, 과장이시네. 그냥 평범한 된장찌개인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황정수는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사장님,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순덕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요? 저는 식당 일도 있고 일요일에요. 식당 쉬는 날. 순덕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황정수는 순덕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뭐, 식당 여자? 황정수의 아버지 황태호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내가 미쳤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식당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 아버지, 순덕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착한 게 밥 먹여주냐? 돈 벌어다 주냐? 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면 다 망해. 그런데 내가 결혼을 잘해야 우리가 살아. 아버지, 최 회장 딸이 너한테 관심 있다고 했어. 최그룹 알지? 거기 딸이랑 결혼하면 우리 회사 살릴 수 있어. 황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순덕이를 사랑해요.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으로 직원들 월급 줄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수야, 어른이 되라. 한 여자 때문에 가문 전체를 망하게 할 순 없어. 그날 밤 황정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사랑을 택할 것인가, 가문을 택할 것인가. 비 내리는 어느 날 저녁, 황정수는 순덕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이 될 줄 알면서 정수 씨,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요.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황정수는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매일 설거지하고 요리하느라 갈라진 손. 순덕아, 미안해. 네. 뭐가 미안해요? 우리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 순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래. 다른 사람? 재벌집 딸이야. 그 집이랑 결혼해야 우리 회사가 살 수 있대. 순간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황정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수 씨, 나는 괜찮아요. 순덕아, 나는 가난한 식당 여자야.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순덕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꼭 행복하세요. 순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황정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황정수는 최 회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커지고 빌딩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10년을 버티다가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사랑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였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황정수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황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아,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어? 50년간 단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찾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배신한 죄책감 때문에. 황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1층에 소영인의 백반이 있었습니다. 순덕의 가게가 있던 바로 그 자리. 설마. 황정수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여자가 순덕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하지만 황정수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황정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내일 아침 1층 백반집 사장 신상 조사에서 보고해.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황정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겠어. 얼마면 되는지 확인하지.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50년 전 기억이 아프게 욱신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정수는 비서가 올린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박소영 신상조사 보고서, 이름 박소영, 나이 38세, 학력 고졸, 가족 부모 이혼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성장, 할머니 김순덕 3년 전 사망, 암, 직업 제2의 스타워 1층 소형이네 백반 운영 15년 차, 재산 없음, 빚 없음, 전 남자친구 없음. 황민재가 첫 연인. 황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김순덕?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 50년간 가슴에 묻어둔 이름. 설마, 황정수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김순덕, 3년 전 사망. 순덕이 죽었다는 얘기였습니다. 3년 전에 황정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가 죽었어? 50년간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순덕이 죽었다니. 그리고 그 조카가 소영이라고? 황정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순덕이 조카라고 해서 내 아들이랑 결혼할 수는 없어. 가난한 식당 여자는 안 돼.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황정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자. 얼마면 포기할지 확인하자. 점심시간. 제2의 스타워 1층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소영이네 백반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빌딩 직원들, 주변 회사원들이 점심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 앞에 검은색 벤츠가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빛나는 구두, 손목에는 3억짜리 시계. 황정수 회장이었습니다. 뒤따라 비서 2명이 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황정수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1층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빌딩 주인 아니야? 황정수 회장? 뭐, 회장이 여기 왜? 황정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8개가 모두 차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오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8세의 소영. 수수한 옷차림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소영이 인사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황정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비서 2명이 양옆에 섰습니다. 박소영 씨? 황정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저예요. 누구세요? 이 건물 주인이야. 황정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허름한 식당,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그리고 황민재 아버지고
순간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어디 조용한 데 없어? 황정수의 말투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소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잠깐 부탁해요. 주방에 있던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소영은 황정수를 가게 뒤쪽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창고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식재료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황정수는 그 공간을 불쾌한 듯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자고? 죄송해요. 가게가 좁아서. 소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것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황정수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이랑 사귄다며? 네. 그만둬.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내 아들이랑 헤어져. 그럼 원하는 거 다 줄게. 황정수가 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0억이면 돼? 아니면 20억?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돈으로 저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보상하는 거야. 내가 손해볼 일 없어. 황정수가 수표를 찢어 소영에게 내밀었습니다. 10억? 이거면 평생 놀고 먹어도 돼. 소영은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10억?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 왜? 저는 돈으로 사랑을 팔지 않습니다. 황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민재 씨를 사랑해요. 그건 10억이든 100억이든 바꿀 수 없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뭐? 돈으로 행복하세요? 황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빌딩 12채 있으시잖아요. 2조 원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혼자 밥 드세요? 왜 아드님이랑 같이 안 드세요? 소영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민재 씨가 말해줬어요. 아버지랑 밥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생일도 같이 안 보냈다고. 황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상관 있어요. 저는 민재 씨를 사랑하니까요. 소영이 수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황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빌딩 살 수 있고, 차 살 수 있고, 뭐든 살 수 있죠. 소영이 수표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진 수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못 사요. 가족도 못 사요. 행복도 못 사요. 황정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10억짜리 수표를 찢어버리는 사람. 회장님은 그래서 지금 혼자이신 거 아니에요? 소영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돈만 보셨잖아요. 평생. 그래서 옆에 아무도 없으신 거잖아요. 황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요. 빌딩도 없고 차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민재 씨 옆에 있을 거예요. 회장님이 반대하셔도 돈으로 회유하셔도 저는 안 변해요. 실례하겠습니다. 소영이 창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황정수는 홀로 창고에 남았습니다. 바닥에 찢어진 수표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10억? 평생 처음으로 거절당한 돈이었습니다. 황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황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문득 소영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래서 지금 혼자이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황정수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손님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소영과의 대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창고 문이 얇았으니까요. 굴욕이었습니다. 2조 원짜리 재벌이 작은 식당에서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세입자에게. 황정수는 얼굴을 붉힌 채 식당을 나갔습니다. 비서들이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봤어? 수표를 찢었어. 10억을. 소영 사장님 대단하다. 황정수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황정수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1층 임대료 당장 올려. 10배로. 네. 회장님, 그건. 시끄러. 당장 해.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황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층 식당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영인의 백반이라는 간판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황정수의 머릿속에서는 소영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표를 찢던 손,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말. 돈만 보셨잖아요. 평생. 그래서 옆에 아무도 없으신 거잖아요. 황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순덕에게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꼭 행복하세요. 순덕은 버림받으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정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0년간 한 번도. 순덕아. 황정수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내 조카가 너랑 똑같더라.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빌딩들, 자동차들, 사람들. 황정수가 가진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황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72년을 살았는데 답을 모르겠습니다. 25층 회장실. 황정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도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순덕의 얼굴도. 두 사람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눈빛, 같은 미소, 같은 단단함. 회장님.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임대료 인상 통보 완료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황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황민재 전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순간 황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소영이한테 10억 줬다면서요? 헤어지라고? 그리고 임대료 10배 올린다면서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황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책상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소영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해도 저한테 상속 포기하라고 하셨죠? 좋아요. 포기하겠습니다. 황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빌딩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저는 소영이랑 살겠습니다. 민재가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민재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황정수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빌딩 12채 있어도 혼자잖아요. 2조 원 있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소영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으면 돼요.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문이 닫혔습니다. 황정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상속 포기 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황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돈으로 며느리를 쫓아내려다가 아들까지 잃을 뻔한 것입니다. 아니, 이미 잃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황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많은 불빛들 중에 황정수를 위한 불빛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떡아, 황정수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나 또 똑같은 실수를 했어. 50년 전에 너를 버렸을 때처럼. 눈물이 흘렀습니다. 72세 노인의 볼을 타고 황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정수입니다. 올해 72세, JS건설 회장이고 강남에 빌딩 1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은 2조 원 정도 됩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72년을 살았는데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는 20년 전에 떠났습니다. 아들은 저를 피합니다.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없습니다. 빌딩은 12채나 있는데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며칠 전 난생 처음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 건물 1층에서 백반집을 하는 38세 여자에게 10억짜리 수표를 내밀었는데 그 여자가 찢어버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돈으로는 제 마음을 살 수 없어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 당한 굴욕이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표를 찢던 손,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말. 회장님은 그래서 지금 혼자이신 거 아니에요? 분했습니다. 세입자 주제에 감히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1층 백반집 임대료 제대로 올렸나? 네, 회장님. 다음 달부터 10배 인상됩니다. 10배로는 부족해.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위생 점검 들어가게 해. 그리고 소방 점검도. 네.
매일 점검 나가게 해. 영업 못하게 해.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좀 시끄러. 내 건물이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명령이 실행됐습니다. 위생 점검반이 매일 소영이네 백반에 들이닥쳤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식재료를 확인하고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소방 점검도 매일 나왔습니다. 소화기 위치가 어떻니? 비상구 표시가 어떻니? 트집 잡을 거리를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데 점검반이 들어오니 누가 편하게 먹겠습니까?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5층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CCTV로. 잘 됐어. 이러다 문 닫겠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승리하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서 요리사가 만든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비싼 재료, 훌륭한 솜씨,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입에 넣어도 씹히지 않았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래서 지금 혼자이신 거 아니에요? 또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관리실장 전상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전상호입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1층 백반집 건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 저는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로 돌렸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소영이네 백반. 그리고 그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뉴스 자막 강남 건물주의 갑질, 세입자 식당에 매일 점검 들이닥쳐.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리포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빌딩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매일 위생 점검과 소방 점검을 보내 영업을 방해하고 임대료를 10배 인상했다는 건데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소영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이 자리에서 장사했습니다.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소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들과 제가 사귀고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순간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SNS에서는 해당 건물주를 비판하는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갑질 건물주, 권력으로 사랑 방해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저는 72년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뉴스에 갑질로 나온 적이.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코멘트를 요청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 다 무시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세입자를 괴롭히려다가 전국의 갑질 건물주로 알려진 것입니다. 2조 원짜리 재벌이 백반집 여자 하나 못 이겨서 이 꼴이 된 것입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빌딩 앞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소영이네 백반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 줄이었습니다. 뉴스 자막 갑질 피해 식당에 응원줄이요. 매출 3배 증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망하게 하려고 한 식당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손님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뉴스 보고 왔어요. 이런 갑질은 안 되잖아요. 응원하러 왔습니다. 음식은 어떠세요? 맛있어요. 이런 데가 살아남아야죠. 화면이 소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소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할머니가 50년간 지킨 자리니까요. 저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할머니가 50년?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비서가 올린 보고서, 김순덕, 3년 전 사망, 순덕, 제 첫사랑, 50년 전에 버린 여자, 그 여자가 50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제 건물 1층을, 제가 사준 건물 1층을, 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순덕아, 제가 버린 후에도 순덕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50년간 저를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면 저를 원망하며 살았던 걸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국 빌딩으로 갔습니다. 기자들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주요 언론사에서 계속 연락 오고 있습니다. 다 무시해. 그리고 주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문제로.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일단 사태를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태 진정? 어떻게? 비서가 망설였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철회하시고 점검도 중단하시면 그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져야 하는데? 내 건물인데. 비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1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날 이기고 있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존경?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강했습니다. 10억을 찢어버릴 만큼, 전국 뉴스에 나가서도 당당할 만큼, 50년 전 순덕도 그랬습니다. 제가 버리겠다고 했을 때 순덕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었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꼭 행복하세요. 그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에 빠지면 안 됐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야. 져줄 순 없어.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저를 갑질 건물주로 다뤘습니다. SNS에서는 JS건설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 하락, 5% 하락, 일주일 만에 10%가 빠졌습니다. 주주들이 난리였습니다. 회장님, 이러다가 회사가 망합니다. 당장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민재였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막으려고 했는데. 괜찮아. 나가봐. 비서가 나가고 저와 민재만 남았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소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매일 점검 보내고 임대료 10배 올리고 그건 내 권리야. 권리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권리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알아요.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뭘 안다는 거야? 순덕 할머니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소영이 할머니요. 김순덕. 아버지 첫사랑 아니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소영이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대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건물 주인분이 내 첫사랑이었다. 50년 전에 헤어졌지만 그분이 임대료를 한 번도 안 올려주셨다. 고마운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이가 그런 말을. 네. 할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고마워하셨대요. 민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50년간 지킨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요? 아버지, 50년 전에 순덕 할머니 버리신 거 후회 안 하세요? 그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요? 매일 후회합니다. 50년간 단 하루도 안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아들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세요. 50년 전처럼. 저랑 소영이를 떼어놓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한 것처럼. 저는 움찔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집안을 핑계로 아들의 사랑을 망가뜨리려고. 아버지, 민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50년 후에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소영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해도.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안 뵐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회장실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순덕아. 저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내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50년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72세 노인의 볼을 타고 저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민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50년간 순덕이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버림받았으니까. 배신당했으니까. 하지만 순덕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임대료를 한 번도 안 올려주셨다. 고마운 분이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임대료를 안 올린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순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건드리면 제 죄가 떠오를 것 같아서 비겁한 짓이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 박소영 씨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소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직접 찾아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뭐야? 소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질문하러 왔어요. 소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행복하세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빌딩 12채 있으시잖아요. 2조 원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혼자 밥 드세요? 왜 명절에도 혼자세요? 왜 생일에도 혼자세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 씨가 말해줬어요. 아버지랑 같이 밥 먹어본 적이 손에 꼽힌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저는 가난해요. 빌딩도 없고 차도 없어요. 소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손님들이 맛있다 하면 행복해요. 민재 씨가 웃으면 행복해요.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게 언제예요? 그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때 언제였을까요? 문득 5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순덕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던 시절. 돈은 없었지만 순덕이 웃어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행복했던 건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할머니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덕. 아시잖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건물 주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겁쟁이야. 용기를 찾으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려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가 그런 말을. 네. 할머니는 회장님을 50년간 기다리셨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자리를 안 떠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장님이 언젠가 찾아오실 줄 알았대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 50년간 그 자리를 지킨 이유, 저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저를. 근데 회장님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이 가게를 지키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2세 노인이 38세 여자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요. 소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수 씨한테 전해줘.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순덕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50년간 참아왔던 울음이. 미안해. 미안해.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운 후에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 네, 내가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들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한 짓도 미안해. 임대료 올리고 점검 보내고 다 철회할게. 임대료도 원래대로 하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민재랑 결혼해도 좋아.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진심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덕이가 50년간 기다린 자리야. 그 자리를 내가 망가뜨리면 안 되지. 소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고마워. 찾아와줘서.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용기를 찾은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이 돌아간 후, 저는 비서에게 모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임대료 원상 복구, 점검 중단, 모든 보복 조치 철회. 비서는 당황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순덕과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흑백 사진들, 순덕이 웃고 있는 얼굴, 제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얼굴, 둘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영화 티켓, 197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같이 본 영화, 손편지, 순덕이 제게 쓴 편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수 씨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지,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제가 순덕에게 주려고 샀던 것, 청혼하려고 준비했던 것. 하지만 결국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했으니까, 저는 비겁하게 도망쳤으니까, 저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순덕아, 50년이 지났는데 반지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없었습니다.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1층에 소영인의 백반이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순덕이 50년간 지킨 자리,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비겁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순덕을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50년을. 그리고 저는 끝내 가지 못했습니다. 순덕아, 미안해.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었어. 평생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무서웠어. 내 앞에 서는 게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 반지 50년 전에 줬어야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나야. 아침에 1층 백반집 가야 해. 네. 회장님, 시간이. 점심때 밥 먹으러 갈 거야. 전화 너머로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50년 만에 그 식당에 들어갈 것입니다. 순덕이 기다리던 그 자리에 다음 날 아침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1층 식당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입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정장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러 가는 게 아니니까요. 돈으로 사람을 누르러 가는 게 아니니까요. 옷장을 뒤졌습니다. 캐주얼한 옷을 찾았습니다. 베이지색 가디건과 흰색 셔츠. 처음 입어보는 조합이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정장 아닌 옷을 입고 외출하는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세의 노인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머리. 평생 정장만 입던 사람이 처음으로 편한 옷을 입으니 낯설었습니다. 이게 맞나? 혼자 중얼거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비서는 출근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75세쯤 된 할머니,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혹시 저를 아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서 5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예요. 김복순, 순덕이 친구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복순이 5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순덕의 가장 친한 친구, 매일 식당에 와서 수다 떨던 여자, 저와 순덕이 사귀는 걸 누구보다 응원해주던 사람. 맞아요. 저 기억하시네요. 복순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이 건물 경비예요. 10년째. 뭐, 10년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건물에서 10년간 일한 경비가 순덕의 친구라는 것을 매일 이 건물에 출퇴근하면서 한 번도 몰랐습니다. 왜?
여기서 일하세요? 이 나이에 경비를. 복순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이 부탁이었어요. 네. 순덕이가 암 진단받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나 대신 이 건물 좀 지켜줘. 정수 씨가 언젠가 올 거야. 그때 내 얘기 좀 해줘.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가 그런 부탁을. 네. 그래서 10년간 여기서 일했어요. 회장님 기다리면서. 복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회장님 10년 동안 한 번도 1층에 안 오시더라고요. 매일 지하 주차장으로만 다니시고 엘리베이터에서 1층 버튼은 절대 안 누르시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10년간 이 건물에 출퇴근하면서 한 번도 1층을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순덕의 가게가 있으니까 그 앞을 지나가면 죄책감이 밀려올 것 같아서 순덕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서 비겁했습니다. 50년간 비겁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복순 할머니가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겼어요. 정수 씨가 오면 전해줘라고 10년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편지예요. 순덕이가 회장님한테 쓴 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셨어요. 병원 침대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이만 갈게요. 복순 할머니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 네. 순덕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요.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수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나 때문에 평생 죄책감 느끼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천근만 근 무거웠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채로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순덕이 뭐라고 썼을지 원망이 가득할까요? 왜 나를 버렸느냐는 저주가 담겨 있을까요? 50년간 기다렸는데 왜 한 번도 안 왔느냐는 한탄이 있을까요? 저는 그 원망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니, 받아야 했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접힌 편지지가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 삐뚤빼뚤한 글씨, 중간중간 글씨가 흐릿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인 것 같았습니다. 순덕의 글씨였습니다. 50년 전에 보던 그 글씨,
조금 더 떨리는 글씨였지만 분명히 순덕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수 씨에게. 안녕하세요. 순덕이에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겠네요. 아니면 정수 씨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찾아왔거나요. 어느 쪽이든 이 편지가 정수 씨 손에 닿아서 다행이에요. 정수 씨, 먼저 고마워요. 50년간 임대료 안 올려줘서 고마워요. 다른 건물들은 다 올랐는데 우리 가게만 50년간 그대로였어요. 정수 씨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미안해서 그랬죠? 죄책감 때문에 그랬죠? 차마 저한테 직접 오지는 못하고 그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한 거죠? 괜찮아요. 저는 알아요. 정수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냥 겁쟁이였을 뿐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버지가 반대하셨죠. 가문이 안 된다고. 사업이 망한다고. 가난한 식당 여자랑 결혼하면 집안 망신이라고. 정수 씨는 선택해야 했어요. 가족이냐 나냐. 사업이냐 사랑이냐. 나는 그때도 지금도 정수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정수 씨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1년이었죠. 우리가 사귄 시간 딱 1년. 365일. 근데 그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수 씨가 매일 와서 밥 먹고 웃고 얘기하고 사장님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 국물까지 다 마시던 모습, 저녁에 몰래 손잡고 한강 산책하던 거, 크리스마스에 영화 보러 갔던 거,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돈이 없어도 빌딩이 없어도 정수 씨가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어요. 정수 씨, 혹시 제 된장찌개 맛 기억해요? 정수 씨가 제일 좋아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요. 이 맛 평생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레시피 아직도 그대로예요. 50년간 안 바꿨어요. 혹시 정수 씨가 언젠가 온다면 그 맛 그대로 먹여주고 싶어서. 바보 같죠? 50년이나 기다리다니.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근데 저는 괜찮아요. 기다리는 게 행복했어요. 정수 씨가 언젠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매일 아침 가게 문 열 때마다 오늘은 올까? 생각했어요. 50년간 매일. 안 와도 괜찮았어요.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근데 정수 씨,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6개월 남았대요. 암이래요. 췌장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요. 제가 직접 못 전할 것 같아서. 정수 씨, 부탁이 있어요. 제 조카 소영이가 가게를 이어받을 거예요. 제가 키운 아이예요. 착하고 단단하고 저를 많이 닮았어요. 소영이 잘 부탁해요. 임대료 너무 올리지 말고요. 농담이에요. 그리고 정수 씨, 행복하세요. 제발 행복하세요. 나 때문에 평생 죄책감 느끼지 마요. 나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정수 씨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정수 씨. 50년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1973년의 그 봄날을 기억하며 당신의 순덕이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울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순떡아, 순떡아. 50년간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순덕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50년간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저를,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저를.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비겁했습니다. 50년간 비겁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그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순덕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자가 흐려질 정도로 읽었습니다. 사랑해요, 정수 씨. 50년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그 문장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순덕은 50년간 저를 사랑했습니다. 버림받고도 배신당하고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저를 50년간 기다리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했습니까? 돈만 벌었습니다. 빌딩만 샀습니다. 사람은 없이, 사랑은 없이 2조 원을 모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순덕을 버렸습니다.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아들과 멀어졌습니다. 72년을 살았는데 옆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겠죠. 가족이 모여 저녁 먹는 집,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집, 부부가 손잡고 TV 보는 집. 저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 넓은 펜트하우스에 저 혼자였습니다. 요리사도 퇴근했고, 비서도 퇴근했고, 남은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저는 혼자 물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50년 전 순덕을 버리고 최 회장 딸과 결혼했을 때,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야. 사업을 살려야 해. 가문을 지켜야 해. 사업은 살렸습니다. 가문은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건설 회사를 2조 원짜리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뭐가 남았습니까? 아내는 10년 만에 떠났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으니까요. 정략 결혼이었으니까요. 서로 의무만 다하다가 결국 갈라섰습니다. 아들은 저를 피합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아들 얼굴 볼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아들 생일에도 졸업식에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출장이 있다고 핑계 대면서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업 파트너는 있어도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 술 한잔 같이 할 사람, 고민 털어놓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순덕아, 저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너를 버리고 이렇게 살았어. 50년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다렸다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50년간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순덕과의 추억이 담긴 상자. 어젯밤에도 열어봤던 그 상자. 상자 안에서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50년 전에 순덕에게 주려고 샀던 반지. 청혼하려고 준비했던 반지.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돈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 월급을 모아서 겨우 산 반지였습니다. 순덕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197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영화 보고 나서 한강에서 프러포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최 회장 딸과 맞선 봤다. 다음 주에 결혼해라. 그 한마디에 제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제 사랑은 무너졌습니다. 제 용기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순덕에게 반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별을 고했습니다. 미안해, 순덕아. 우리 더 이상 못 만나. 그 말을 하고 돌아섰을 때 순덕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수 씨, 나는 괜찮아요. 당신은 꼭 행복하세요. 그 말이 50년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순덕은 버림받으면서도 저의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집안 때문에. 순덕아, 미안해. 저는 반지를 꽉 쥐고 울었습니다. 이 반지 50년 전에 줬어야 했는데,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순덕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가, 저를 사랑하면서,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바꾸자. 순덕이 못 받은 사랑을 소영이한테 주자. 순덕이 50년간 지킨 그 자리를 내가 지켜주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72세의 낡은 몸이 삐걱거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순덕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기 낼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50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세의 노인, 주름 가득한 얼굴, 흰머리, 부은 눈.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다.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1층 식당에 가는 날. 순덕이 50년간 지킨 그 자리에 발을 딛는 날. 옷을 입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캐주얼한 옷. 베이지색 가디건과 흰색 셔츠. 정장이 아니라서 어색했지만 오늘은 이게 맞았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오늘 일정 다 취소해. 네. 회장님, 오늘 중요한 회의가. 다 취소하래.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하루 종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제2의 타워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1층을 피하려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1층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만에 걷는 길이었습니다. 저 앞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소영인의 백반. 순덕이 50년간 지킨 자리. 이제는 소영이 이어받은 자리. 저는 간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자리에 순덕이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순덕아, 드디어 왔어. 50년 만에 드디어 식당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식당 안에서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밥 짓는 냄새, 50년 전 그때와 똑같은 냄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순덕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소영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빈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밥 먹으러 왔어. 소영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된장찌개 주세요. 순덕 씨 레시피로. 그 말에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앉아도 되죠? 저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50년 만에 앉는 자리였습니다. 소영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만요. 소영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 8개, 오래된 의자,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는 얼굴, 순덕이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알던 그 순덕, 보조개가 깊게 패인 그 웃음,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순덕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왔어. 50년 만에. 잠시 후 소영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밥 한 공기, 반찬 몇 가지. 여기요. 할머니 레시피 그대로예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 맛, 이 냄새, 이 따뜻함, 순덕의 된장찌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사장님. 50년 전에 했던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소영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의아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먹는 순덕의 된장찌개, 50년 만에 앉는 순덕의 식당, 50년 만에 느끼는 순덕의 사랑.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저는 국물을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 씨, 네, 회장님. 고마워요. 이 맛을 지켜줘서.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이 50년간 임대료 안 올려주셔서 할머니가
이 자리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내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순덕 씨한테 미안해서. 알아요. 할머니도 아셨어요. 소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하셨어요. 회장님이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순덕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와 말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할 얘기가 있어. 만날 수 있을까? 한참의 침묵 끝에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서요? 1층 백반집. 소영 씨 가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요? 응. 점심에 밥 먹었어. 된장찌개.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요? 응. 와라. 아버지가 사과할 게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 영업이 끝난 소영이네 백반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저, 민재, 소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네. 아버지가 잘못했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소영 씨한테 돈 들이밀고 임대료 올리고 점검 보내고 다 아버지 잘못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재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소영 씨. 저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할머니한테도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저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0년 전에 순덕 씨를 버린 것도 지금 당신을 괴롭힌 것도 다 내 잘못이에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까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소영이 의아한 눈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건물 1층 소유권 이전 서류예요. 소영과 민재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네. 1층은 이제 소영 씨 거예요. 순덕 씨가 50년간 지킨 자리니까 그 자리는 순덕 씨 것이어야 해요. 소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이건 너무... 받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0년간 못 준 마음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드리고 싶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네. 소영 씨랑 결혼해라. 민재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50년 전에 사랑을 버리고 돈을 택했어.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 저는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덕 씨가 50년간 기다린 거 이제야 알겠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으로도 지울 수 없는 거더라.
민재와 소영이 함께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아니다. 고마운 건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해줬어. 우리 셋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트하우스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슴에 따뜻한 게 차 있었습니다. 50년간 비어있던 그 자리에 뭔가가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 불빛들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덕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50년간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사진. 순덕아, 저는 사진 속 얼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식당 갔어. 50년 만에. 사진 속의 순덕이 웃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먹었어. 내 맛 그대로더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영이랑 민재 결혼 허락했어. 너라면 기뻐했을 거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순덕아. 내 덕분에 나도 이제야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저는 그날 밤 50년 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6개월 후 소영이네 백반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소영이네 가정식 1973년 순덕 할머니로부터. 간판 아래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전통의 맛을 이어갑니다. 점심시간.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붐볐습니다. 뉴스에 나온 후로 유명해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민재, 소영. 매일 점심마다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6개월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영이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매일 된장찌개인데?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소영이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순덕을 닮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저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50년 전 그 맛. 순덕의 맛. 맛있다. 민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무섭고 차가우셨는데 요즘은 따뜻하세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72년 걸렸다. 이렇게 되는데. 민재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한테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소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저희 결혼식이에요. 줄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나한테? 네. 아버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 그래 하마. 기꺼이. 소영이 웃었습니다. 민재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72년 만에 가장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복순 할머니였습니다. 10년간 이 건물 경비로 일한 순덕의 친구. 어머, 다들 여기 있네. 복순 할머니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복순 씨 오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같이 먹어요. 복순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소영이 된장찌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우리 넷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먹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맛, 순덕이 맛이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네. 50년 전 그 맛이에요. 복순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순덕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웃고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순 할머니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순덕이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회장님한테 드리래요. 저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5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순덕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순덕의 식당 앞에서 둘 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 씨와 나. 1975년 봄. 가장 행복한 날.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덕아. 저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나도. 그날이 가장 행복했어. 민재가 저를 안았습니다. 소영이 저를 안았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넷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식당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식당 안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순덕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순덕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얼굴. 순덕아. 저는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래 걸렸다. 여기까지 오는데. 사진 속 순덕이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 내가 왜 50년간 기다렸는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더라. 빌딩이 아니더라. 노을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 웃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순덕아. 50년 기다려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나도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창밖으로 첫 번째 별이 떴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순덕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아, 잘 지내고 있지?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72년 만에 가장 평화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완결. 진짜 상속은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 손잡아주는 사람, 웃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상속이었습니다. 순덕이 50년간 저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것.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